올해는 진짜 세무사님들이 논하는 해가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4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 드디어 2020년이에요. 20대. 이거 쓰면서 낯설어. 진짜 낯설더라고요. 저는 요새도 블로그에 글 쓸 때 2019년 1월 며칠 쓰다가 계속 이게 2019가 익숙한데 네. 2019와는 작별을 하고 2020 쓰기도 좋잖아요. 2020에 그렇죠. 익숙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소장님의 2020년 계획은 뭡니까? 2020년 계획은 네. 부동산 TV 유튜브 구독자 네. 10만 10만.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 100만 100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오비 TV 그 구독자도 빨리 3만을 돌파하는 게 목표인데 궤도에 오르면 네.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트렌드 자체가 유튜브 쪽으로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퀄리티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연말에 사무실에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허리 아팠어요. 봤어요. 노가다 하느라. 아니 그 창고를 말이야 스튜디오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게임 캐비넷 6개 내보내고 뭐 네. 짐들 다 창고로 내보내고 네. 공간을 확 열었더니 네. 좋아요. 그래요? 좀 아늑해진 맛도 있고 막 이렇게 암막 커튼도 쳐가지고 소음은 잡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아늑한 맛도 나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더 고퀄리티의 방송을 위해 네. 뭐 크로마키도 쓰시고 아주 그냥 컴퓨터도 아주 비싼 거 샀어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네. 가자. 자, 일단 새해에는 더 멋진 방송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멋진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멋진 카페로 키워보시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아니 잠깐 왜? 내 얘기만 하면 어떡해. 네오비는 어쩌려고요? 네오비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오비는 일단 공인중개사 관련된 실무교육에 네. 대한민국 최정상을 달리고 있어서 이미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미 맞잖아. 달리고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5,000명의 회원수를 목표로. 회원수. 네. 를 더 확대하고 그러니까 네. 하시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네. 똑같은 그거 얘기는 뭐라 그러죠? 나도 그랬는데 결국은 열심히 하겠다니까 하던 것도 열심히 하겠다. 얘기네. 그렇죠. 네. 뭐 2배씩 상승하는 뭐 이런 게 뭐라 그러죠? 무슨 효과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도 지금 변화가 많아서 그렇죠.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 매체가 변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업 업무도.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교수님이 앞에 나서서 네. 하시고 전파하고 저를 쫓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제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커뮤니티로서 그렇죠. 이끌어 가시길.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저희가 유튜브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좋다. 우리 노하우가 꽤 됐잖아요. 벌써 같이 한 지만 지금 횟수로 4년째. 예, 횟수로 4년, 만 3년 이제 좀 있으면 지나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오비도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첫 시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새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혜택, 그다음 뭐 제도,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12월 16일 대책 이후로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수정 되어 왔습니다. 뭐 내용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약 관련돼서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됐었죠. 그래서 그동안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청약 당첨 1순위를 만들기 위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2년 이상 늘리겠다. 그리고 그냥 이슈 있고 관심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다 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처음에 발표될 때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소극적 대처 방안이라고 일단 주제는 뽑아봤는데요. 일단 대책이 변화를 하고 제도가 변화를 하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적극적 대처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소극적 대처 방안, 즉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변화 없이 또는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망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은 다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이 보실 때는 2020년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에 대해 새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난 어떤 규제의 반복이라고 해야 될지 대응하는 소유자분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네. 매도를 고민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이번에는 매도를 하자. 왜냐하면 이번 12.16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주택 소유한 분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거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주는 6월까지 유인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금 계산까지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세금을 덜 내고 그럼 내가 얼마 정도 현금을 더 줄 거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현금을 줄 거냐를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뭔가로 대체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사서 현금을 들고 있다기보다는 대체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주택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도 생각해 보면 강남의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또는 이제 뭐 강북의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 보유세가 부담되니까 처분 이런 걸 고려하시는 거니까 양도하고 뭘로 갈아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체 투자처 뭐 예를 들자면 꼬마 건물이라든가 꼬마 빌딩,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 규제에서 적극적으로 타겟팅하지 않은 시장 구간대에 있는 주택 시장은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실제 어떤 분위기인지, 뭐 지금이 어차피 뭐 윗라인들이 이렇게 지금 망치로 두들겨 놓은 상황인데, 뭐 가격이 그렇게 막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 당연히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 하위 라인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막 미친 듯이 치솟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 않겠냐 싶긴 하지만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몰라서 좀 목소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장들도 위에 고가주택 시장이 가격이 낮으니 우리도 떨어져서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매도자들이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거나 하는 모양새는 사실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다주택이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망, 그냥 가격 호가 올라갔던 것도 뭐 매수자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거래는 그런가 보다였고, 그러면 또 조정 맞나 보지. 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나 보지. 그런가 보다. 사실 좀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 된 이후부터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막 아직까지는 뭐 이제 대책 나오고 아직 한 달도 안 지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동요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원래 9.13 대책이든 나올 때도 한 달 그 이후 뭐 8.2 부동산 대책 나올 때도 그 이후에 좀 더 침체가 깊어졌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새해 연말 연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대책이 자주 발표가 되면서 복잡해졌잖아요. 매우 몹시.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단 셈법을 하기 전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계산을 맞춰볼 텐데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만나뵌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중에 가서 뭐
시행착오를 겪게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뭐 팔아야 되실 분들이 못 판다거나 사야 될 분들이 못 산다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으진 않으신가 봐요.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한테 맞춰서 해석하기가 또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점에 따라서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금 요새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하잖아요. 세금 강의 했더니 막 엄청 밀려 들어오세요 지금.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세무사님들이 논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내가 공부해서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뼈대는 알고 있고 실제로는 뼈대를 알고 플랜을 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세무 상담을 요새 한 분한테도 안 받고 여러분한테 받아서 왜냐면 말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어떤 플랜을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세금 강의할 때 세무사가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또 처음 만나는 세무사의 얘기를 100% 전적으로 다 믿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워낙에 복잡한 상황이니까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봐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를 다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주택이든 뭐든 케이스가 다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런 정보를 제대로 오픈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냥 주택이면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임사주택, 법인 보유주택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택, 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족이 갖고 있는 주택,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 세대가 묶여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 엉켜 있는데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해 주지 않아서 세무 상담이 실패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2020년은 이제 세금과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문제는 복잡한 제도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은 좀 키워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2.16 대책 발표되고 나서 저희도 첫 방송이잖아요. 네. 한 번 했다 참. 연말에 마지막 방송 하고 일주일 뒤에 네. 분위기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죠. 네. 생각보다 의연하게들 뭐 이제 호가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제 목소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 12.16 대책 이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16 대책 약발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에 이어 준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2억 하락했다.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S 84제곱미터가 21억 7천만 원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3개월 만에 20억 시대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반포 레미안도 30억에서 29억으로 호가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에 관련돼서 부동산 카페 스터디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요새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그냥 이제 또 혼란스러운 시기의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은 많아요. 글은 많아요? 글은 많고 실제로 가격 조정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거보다는 이번 대책에서 되게 세게 건드린 게 네. 대출이거든요. 대출이죠. 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질문, 케이스별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출을 물어본다는 건 사고 싶은데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요. 기존에 샀는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가격 폭락할 거야.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힘을 얻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걸로 안 될 거야. 그런 목소리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서 엘스 21억 7천에 거래됐는데 19억 5천으로 떨어져서 거래됐다. 이거는 19억 5천 거래 사례가 아마 저층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고가주택 시장은 이게 지금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되니까 있는 현금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금 출처를 되게 꼼꼼하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자금이 우리 얘기 들었지만 세팅되어 있는 분들 깔끔하게 돈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막 덜컥 이 떨어지는 칼날 좀 더 약발이 생기면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매수자들도 관망하는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호가가 하락된 물건들도 넓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12, 16 대책 발표하면서 크게 부동산 시장을 가격대별로 3개로 쪼개놨었죠. 일단 9억 이하 아파트, 9억 이상 15억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15억 초과 아파트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졌는데 지금 일단 15억 초과 아파트에 관련된 동향을 이야기를 좀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장에서 있어 보는 분위기는 매도 효과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확실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하면 얼마에 팔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 얘기 잘 들어보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었잖아요. 일단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파트를 평당가로 계산해보면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굉장히 많이 나죠, 참. 그렇죠. 소형이 비싸고 대형이 좀 싸겠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안 됐던 중대형 아파트가 간간히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대출로 묶이고 나니까 이제 중대형 아파트를 못 파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기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호가가 조정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대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대형들이 네. 부침이 더 있구나. 영향이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뭐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 자체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들도 연락을 해보니까 뭐 다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매도에 대해서 상담 문의하는 곳이 옛날보다 늘었다. 옛날에는 뭐 안 팔아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나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 예정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뭐 현금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 들고 살까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현금 들고 살까봐 또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회수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 예정자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더 짙은 관망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의하셨던 분들 자체도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가 반대해서 뻐뻐그러졌다. 안 될 것 같다. 좀 늦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중개업소들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고가주택 시장의 그렇죠.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그 밑에 라인들 뭐 9억에서 15억 사이 또는 이제 9억 미만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좀 듣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듣고 싶다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은 얘기 해주시면 또 다시 한번 섭외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 16 대책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매도자의 호가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매수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거 관련돼서
카페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클리앙 얘기를 하시던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기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어떤? 뭐 거기는 보통 뭐라 할까요? 내 집 마련? 네. 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소장님 얘기에 의하면 부동산 카페는 가즈아 분위기고 거기는 약간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때요? 계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서 근데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 내 집 마련당이라는 소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소모임을 어떻게 보냐면 거기에는 또 굉장히 양질의 괜찮은 글들이 올라가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글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참고해서 글들을 읽는 사이트인데 거기는 소모임의 순위가 이게 활성화되면 소모의 순위가 올라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내 집 마련당은 항상 10등에서 12등 사이, 보통은 11등, 12등 사이에 있었던 커뮤니티인데 지금 4등에서 3등 정도예요. 거기 항상 이제 부동의 1위가 굴러간당이라고 자동차 관련된 소모임이고 근데 12위권이 있던 데가 지금 3, 4위권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판을 주목하고 있고 게시글을 쓰고 있고 예, 참여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다. 뜨겁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했고, 뭐 이번 대책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각자,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아이디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도 당연히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커졌고,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죠. 주택을 투자의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자연스레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당연히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게 더 편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이게 커뮤니티별로 색깔들이 있어서 각각 다른 목소리들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찾는 루트도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여러 채널들에서 목소리들을 귀담아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유튜브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봐야 되는. 그렇죠. 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훈풍이 불고 있고요. 교육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학군 수요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목동시장 자체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요. 용적률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신시가지 총 14개 단지 중에 1, 3단지만 이종이어서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는데요. 이번에 목동 1, 3단지가 현재 용적률을 120에서 128%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5,1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법정 상한인 300%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최고 35층에 주택 15,33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끔 종상향이 이루어졌다. 자, 거기에 따라서 상향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뭐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일반 분양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단지는 또 정밀 안전진단 1차 통과를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D등급이 이하가 되어야 정밀 안전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2차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3개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비 안전진단 통과가 됐고 이번에 1차 정밀 안전진단도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단계인 가장 높은 벽인 2차 정밀 안전진단, 공공기관에서 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모습을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10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향상되면서 지금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목동 신시가지 전세가율이 40%를 윗도는 수준이라서 매매 가격이 13억 4,500만 원 지난 11월 달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전세는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사실상 투자의 대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시장이 또 목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목동 자체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조금 또 불안한 그런 얘기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목동 아파트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일단 목동은 원래 여의도 쪽에 배후 주거지? 그러니까 서부권에서는 가장 양질의 주거 지역이었고 이게 목동 경인고속도로 타고서 이제 그 라인들 남서부권으로 내려가는 라인들에서도 보면 이제 부자. 그러니까 내가 뭐 부평, 뭐 부천, 뭐 이런 쪽에서 인천 이런 쪽에서 병원을 하는데 내가 사는 집은 인천이 아니고 사실 목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강남 쪽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 목동에 모여 사시는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도 되게 많고 목동 신도시잖아요. 이제 80년대에 조성된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시가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목동 학원가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저도 용산에서 살다 보면 이게 용산도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만 그러니까 강남 이런 쪽에 비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을 보내보면 애들이 좀 크면 이사를 가. 그러니까 교육 찾아서 이사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때 가는 애도 있고 유치원 때 끝나고 가는 애도 있고 있는데 가면 강남으로 아예 가시는 분도 있지만 목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 쪽에 학교를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 지역이죠. 그 얘기는 이미 지금 장점이 있다는 얘기고 단점은 뭐냐? 단점 낡은 거죠. 지어진 지 이제 연차가 좀 있으니까. 근데 그 단점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텀에 서울 안에 이런 신시가지 이런 개념으로 택지 지구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몇 개 안 남아서 목동, 압구정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다음 텀에는 재건축. 그러니까 이번 텀에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잠실 5단지도 안 해주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서 여의도도 안 했죠. 여의도도 안 해주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통과되고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단지, 3단지도 3종으로 종산을 해주면서 공공지원주택 20% 받겠다는 거고 할 수 있는 기틀은 하나씩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되게 빨리 되시길 희망하겠지만 이제 어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합이 맞아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일단은 목동에 대한 처음에 구성될 때 자체가 신시가지 형태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도심하고는 좀 다르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돼서 좀 더 주거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높게 개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동시에 개발된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목동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제가 이 개발 당시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책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여력이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또 학군이잖아요. 자연스럽게 학군에 대한 어떤 학원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목동은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로 불리우죠. 대치동, 목동, 뭐 중계동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일단은 이번에 그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목동인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대치동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대치동 그 계신 분들 모셔놓고 네. 그래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네. 엄마의 정보력, 네, 이 세 가지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봤더니 왜 다니면 왔다 갔다 다니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학군 수요 왜 학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아빠의 무관심.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정말 좋은 학원은 버스 운행도 안 하고 네. 그냥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픽업해서 날라줘야 그 라이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치동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만들어지는 게 레드펠 이런 게 비싼 게 얘는 걸어서 가잖아. 네. 근데 잠실의 엄마들은 그러니까 애 끝나면 쫙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픽업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잠실 가격이 올라주면 팔고 갈아타자. 좀 더 보태서 가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을 굉장히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그게 전세 가격에 영향을 실제로 미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들은 또 버스 운행도 안 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요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동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사업 자체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격 자체도 뭐 너무 널뛰기 해서 어떤 뭔가 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재건축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우리 요번 별별수다 한 중간에 시점에 나왔지만 네네. 재건축 초과의 관수자펀 얘기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도 걸릴 거고 그래서 뭐 잘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슈들은 있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먹을 건 있죠. 그러나 변수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목동 학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가질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 폭등으로 지금 현재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세 가격 5억 5천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난해 12월 30일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에 전세가 거래가 되면서 지금 세입자들의 전세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벌써부터 집주인에게 월세 또는 반전세라고 하죠. 보증부 월세 전환을 요청하는 세입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별별수다 하면서도 욕도 많이 먹었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참 많이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잠실 아파트 때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해봤었던 생각이 있는데 수장님은 잠실 아파트에 관련돼서 이렇게 입주장 갑자기 팍 풀렸을 때 어떤 기억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잠실 입주장 열렸을 때 네네. 파크리오 아파트에 싸게 들어가 살았어요. 임대로 들어가 살다가 2년 살고 나왔거든요. 이제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은 물량들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들어갈 때 한 2년 싸게 산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네, 이제 저는 2년 살고 이제 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지금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초에 입주를 시작할 때 임대 가격이 출렁였죠. 출렁이면서 이제 물량들이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 해소가 좀 더디면서 싸게 나간 물건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끝나고 나서 제시세가 나가고 제시세가 이제 반영 뭐 되는 사서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하면 근래 이제 뭐 잠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일선지라고 할 수 있는 엘스, 리센츠, 그러니까 엘리트레파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데 지역들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세 가격 입주한 지 10년 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강세인데 이제 조성된 새 아파트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세 가격이 물량이 이제 끝나고 없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초에 5억 5천, 6억 5천 거래되던 게 11억 5천까지 이건 진짜 2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그거 진짜 많이 짧은 기간에 올라간 거 맞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거래 사례가 뭐 매도인이 집을 팔고 자기가 비싼 금액의 전세에 눌러 앉아주는 시세보다 조금 근데 그런 부분이다라는 루머도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닌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전세를 깔아줬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내년이 그러니까 2021년이 2년 차가 되는 때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 거기에 준하게 움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또 만기되는 세대도 동시에 여러 세대가 또 등장을 하니까 전세 물량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한간에는 11억이나 되는 전세가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전세 시장 자체에 거품이 낄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전세 가격에 거품 낄 가능성은 생각보다 매매보다는 월등히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매는 기대 이익을 보고 예, 비싸게도 살 수 있지만 전세는 내가 들어가 사는데 그 효용을 주지 않으면 그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미래 가치를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세 그렇죠. 가격은. 근데 그렇습니다. 이 전세가 진짜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네네. 이게 매도자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이 아파트를 당장 헬리오시티가 전세가 12억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매매가 16억, 17억, 뭐 15억 지금 고가 라인들이 지금 그렇죠, 흔들흔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5억의 물건이 나왔어. 안 나왔지만 나왔다 치면 전세 12억 끼고 3억 있으면 사네? 뭐 이런 식의 이게 높은 전세 가격을 딛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전세 가격 불안이 이런 하나의 또 진짜 2020년, 21년에 굉장히 큰 변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전세 가격 급등을 하면 또 다른 갭 투자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네, 불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임대인은 왜 올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보유세를 되게 강화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뭐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가 내야 되는 보유세 세부담을 어떻게든 전가시키고 싶어 하죠. 누구한테? 그렇죠. 세를 받아야 되는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임차인들이 그 돈에는 내가 못 살지. 안 받아주면 이제 당연히 조세 전가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임차인이 약해지는 시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아파트를 가서 살고 싶은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금액 주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주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임차인이 나오면 높은 전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고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액 전세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청약제도가 고액 전세자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을 오래 했었던 가점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고액 전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잔금이 되어줄 수 있는 전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살다가 아파트 당첨만 되면 새 아파트 강남에 새 아파트 공급되면 난 그냥 그거 들어가서 잔금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 전세 내고 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갖춰져 있는 새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을 이렇게 좀 지탱해주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요층이 되어주지 않겠냐. 이런 고가점 청약통장 들고 계신 분들이 돈도 들고 계신 분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청약시장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청약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 기사에서는 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 상승이 다양한 형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억 미만 아파트가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추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9억 미만의 주택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 등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억 미만 단지가 많은 경기 인천 아파트에 대한 것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은요. 수지, 광명, 구리, 그리고 인천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4개 지역들이 보통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풍덕천동, 신봉동 위주, 광명에서는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 개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구리는 인창동 등 별내선 역사 예정지 인근, 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서울 근접성이 좋고 3기 신도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았던 과천 지역은 오히려 호가가 내려가면서 5월 이후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 12월 16일 대책 이후로 3단계로 쪼개줬고요. 그 중에 따라서 9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9억 이하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는 거고 환경이 변화하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니까 관심이 더 높게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번에 12월 16일 대책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인데 마치 12월 16일 대책 때문에 그렇게 더 가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2, 16 대책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애초에 타겟팅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고 이미 고가주택 시장 쪽으로 뭐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으니까 추가 투자를 엄두를 못 내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 현상에 따라서 팔고 뭉쳐서 이 지역으로 들어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시장이었지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로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데를 사겠다 이런 느낌의 접근이었지 투자로 뭐 강남에 집을 여러 채 사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분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이번 장에서 못 먹었다라는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발굴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 시장으로 눈을 돌렸었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12, 16 대책하고 상관없이 이미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책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뭐 수원 8달에 얼마 전에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했지만 이제 이런
재개발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청약 엄청난 뜨거운 경쟁률이 있었거든요. 관심 그 해당 지역들도 있지만 외지에서도 나중에 분양권 전매 풀리면 살래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있고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풍덕 요 안에 보면 뭐 개발 계획들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리딩해 가고 있는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들을 이끌어준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가 그 역할을 했고 수지 같은 경우는 뭐 판교라든가 그 윗라인들에 있는 가격들이 결국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여기가 아직 덜 올랐으니까 오를 차례야. 그리고 수지도 롯데캐슬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 기사 보면 호가가 뭐 10몇 억이네, 10억을 넘었네 이러면서 또 언론에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고, 뭐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광명 재건축 분양에서도 높은 청약 가점이 65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미 리딩을 가격을 해가면서 갔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라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도 일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수도권 신도시는 최약점이 뭐냐면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의 약점은 가장 첫 번째가 교통이거든요. 근데 그 교통을 연결을 잘해주겠다. 그 교통을 연결을 잘해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3기 신도시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9.13 대책에서 공급 대책에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특히 이제 2019년에는 GTX ABC가 어쨌거나 다 간다라는 내용을 공고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호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재료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물 만난 거야. 우리한테 내려진 동아줄이야. 이제 이런 라인들이 움직일 거라고 봤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이게 감정원 자료인데요. 한국 감정원 자료인데 뭐 감정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 실제 목소리는 어떤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매물이 없어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어떤지는 좀 저도 현장 목소리를 되게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약간 가격대가 낮은 사이드 지역들, 아까 뭐 구매으로 나눈다고 하면 9억 미만 지역들이나 아니면 이런 수도권에서도 이런 수도권의 메인 헤드들, 리딩해가는 지역들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한번 현장 중개업소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자, 일단 가격대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9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12.6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 16 대책 때문에 영향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책하고 무관하게 발생할 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기사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살짝 한번 비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2020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2020년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뭐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훨씬 많으시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예견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전세 가격 급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주택 매수를 미룬 사람들이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라간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분양받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려고 전세를 계속 산다. 대출 규제로 매수를 못한 사람들이 또 역시 수요로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보유세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꼽고 계십니다. 반면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함
또 굉장히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낮다. 뭐 이렇게 보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인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말고도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이 물량이 있는데 상반기에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21년이 위크 포인트지.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압력이 좀 거세지. 상반기는 지금도 전세 가격 뭐 어쩌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고덕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전세가가 잘 방어된다 이런 거지. 엄청 싸다니 엄청 가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제 생각보다 잘 방어한다, 잘 안 떨어진다, 생각보다 높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걱정입니다. 걱정인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이 전세 가격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맞아요. 코멘트도 있었고 그래서 임대 가격 불안한 거를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또 대책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면 모르겠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면 이제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임대차에 관련된 부동산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2020년에는 어느 정도 목소리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심리도 가중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또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우려되는 바가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또 그렇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입자의 전세금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또 도입해서 오히려 또 시장에 불을 지피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자충수를 둘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네, 어쨌든 계약갱신을 할 때 또 확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집 없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를 준비하시려면 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매매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전세로 다시 눌러 살아야지. 또는 집을 사긴 할 건데 싸게 분양한다니까 전세로 뭐 살면서 그렇게 싸게 분양하는 걸 받아보지 이렇게 대체가 되니까 결국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유인은 확실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세 시장이 공급은 그러니까 주택은 많지만 효용을 주는 주택이 적은 게 사실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축 새 아파트 이런 물량들 좋은 입지의 신축 새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주택 정책이 계속 지금처럼 1주택만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사세요. 거기만 거주하세요라는 게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임대주택 나올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 지역 안에 좋은 지역 안에 임대주택 공급은 다주택자가 하는 건데 다주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나는 집 팔고 현금 받고 비규제 지역으로 갈래요. 이렇게 되면 임대 놓던 집 하나가 실수요자한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가격 상방 압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진짜 이게 악순환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갭 투자하기 좋아지고 그럼 또 그걸 딛고 하고 그래서 저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리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면 또 전세자금 대출도 막히면 결국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는 반전세나 종부세 내야 되니까 월세로 좀 일부 주세요. 반전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고해지는 2020년, 2021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그 2020년 첫 별별수다 좀 네. 진행을 해봤는데 뭐 꼭지는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일부러. 아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TV 녹화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촬영해놨던 거 편집해야 될 건 되게 많은데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시간을 잃어가는 네, 밀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막 그리고 저도 이제 말을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버벅버벅도 이게 확실히 이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탄력받아서 가는 거랑 이제 좀 멈췄다 다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살 더 먹어서 네. 늙어서 그래요. 꺾였어. 40대 이제 꺾였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이제 왔네. 네. 작년까지는 40대 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별별수다 2020년에도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저희 별별수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내용에 대해 바라거나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장 동향, 특정 지역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